자료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제목만 보고 이거 좀 딱딱하고 졸린 법규집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시방서라는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의 모음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딱 펼쳐보니까 이건 그냥 건설 매뉴얼이 아니라 뭐랄까 수백 년 된 건축 철학을 현대 언어로 번역한 해설서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암호 같은 기술 지침서를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궁궐 바닥에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특히 한국 전통 조경의 두 주인공이죠. 질서의 상징 방전, 그러니까 전돌, 그리고 자연미의 극치인 박석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사실 전통 건축에서 바닥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그 건물의 격과 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자료 서두에도 나오지만 바닥은 건물의 권위를 드러내는 무대이면서 또 자연과 인공을 잇는 아주 섬세한 완충지대였죠. 그리고 동시에 그 자체가 거대한 빗물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방서는 바로 그런 원리들, 그러니까 장인들 머릿속에만 있던 비법들을 끄집어내서 활자로 기록한 현대의 보물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물 지도라니,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첫 번째 보물, 격식 있는 공간을 장식했던 검은 벽돌 방전부터 한번 찾아보죠. 자료를 보니까 도면에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표준 규격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기본형이 270mm, 표준형이 300mm, 그리고 두께는 공통적으로 45mm. 이 숫자들 그냥 정해진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깊은 뜻이 있겠죠? 바로 그 숫자들의 모든 철학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300mm 표준형부터 한번 볼까요? 이 300mm라는 길이는요, 전통 건축의 기본 단위인 일자, 즉 약 30.3cm에서 온 겁니다. 아, 일자요? 네,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설계하는 그 기본 모듈이 바닥벽돌 한 장 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군요. 와, 이거 마치 레고 블록 같은데요. 전체가 어떤 규격으로 지었으면 바닥 타일도 그 규격에 맞춰야 딱 들어맞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모듈러 코디네이션 개념이죠. 건물의 뼈대인 기둥 간격이 자 단위로 설계되는데 그 발밑에 깔리는 바닥재까지 같은 모듈을 따르니까요. 전체 공간의 시각적인 안정감 그리고 질서정연한 격자미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의 언어로 말하는 셈이죠. 300mm에 담긴 질서의 미학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 270mm는 뭔가요? 30mm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또 다른 척도인가요? 270mm는 이상적인 설계도에서 현실의 땅으로 내려온 아주 실용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돌은 흙으로 빚어서 가마에 굽는 재료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 흙 속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수축이 일어나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줄어들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300mm를 목표로 만들어도 뭐 가마 속 불의 색이나 흙의 성분 차이 때문에 결과물은 조금씩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래된 궁궐터에서 발굴되는 전돌 유물들의 평균 크기를 재보면요. 대략 270mm 전후가 제일 많아요. 이 숫자는 수축률뿐만 아니라 벽돌과 벽돌을 맞붙여 깔 때 생기는 그 미세한 줄눈 간격까지 모두 고려해서 나온 가장 현실적인 현장의 치순이 셈입니다. 이게 45mm는요?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건 전돌의 생존을 결정하는 임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과 사를 가르는 두께죠. 생과사요? 네. 만약 전돌이 이보다 훨씬 두꺼우면 가마의 열이 중심부까지 깊숙이 침투를 못해요. 그럼 겉은 잘 구워져도 속은 설이 익어서 붉은 속심이라는 게 남는데 이런 전돌은 강도가 약해서 쉽게 깨져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얇아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네요. 당연하죠. 사람이 매일 밟고 다니는 바닥재인데 너무 얇으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겠죠. 이 45mm라는 두께는요. 속까지 완벽하게 구워낼 수 있는 소성 품질, 그리고 수백 년간 사람의 무게를 견딜 내구성, 그 사이에서 찾아낸 완벽한 황금 비율인 겁니다. 여기서 1mm만 두꺼워도 불량이 되고 1mm만 얇아도 위험해지는 그야말로 첨단 세라믹 공학의 결과물인 셈이죠. 와, 그냥 네모난 벽돌인 줄 알았는데 가로, 세로, 두께? 모든 치수에 건축의 질서, 재료과학, 그리고 현장의 경험까지 다 녹아 있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정교하게 탄생한 전도를 실제로 까는 과정은 어떨까요? 특히 비가 많은 우리나라 기후에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기술.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시공 기술이야말로 전통 포장의 꽃이죠. 시방선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구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경사입니다. 기준을 보면 측구나 기타 배수시설 방향으로 150 정도의 경사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이면 계산해보면 2% 경사네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요즘 도로랑 비교하면요? 그 비교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는 현대 아스팔트 도로의 표준 배수 경사가 보통 1.5에서 2% 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돌 포장은 그 최대치인 2%를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오히려 현대 도로보다 더 가파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경사를 확실하게 주는 거죠?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게 더 쉬울 텐데요? 그게 바로 표면의 마찰 저항 때문입니다. 아스팔트는 표면이 매끄러워서 물이 쉽게 흘러가지만 전돌 포장은 벽돌 자체 질감도 있고 사이사이 줄눈 때문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 머뭇거리거나 고이지 않고 신속하게 배수구까지 흘러가게 하려면 최소 2%라는 확실한 동력이 필요한 거죠. 아, 특히 겨울철에 문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겨울에 스며든 물이 얼어서 전도를 깨뜨리는 동해를 막으려면 물이 한순간도 머무를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배수. 정말 전통 건축의 집착에 가까운 화두군요. 그럼 두 번째 기술은 뭔가요? 그레질이라는 좀 낯선 용어가 나오던데요? 그레질은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다루는 한국 건축 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학의 정수요? 네, 현대식으로 타일을 시공할 땐 벽에 맞춰서 절단기로 반듯하게 잘라내죠. 이게 커팅 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레질은 예를 들어 자연석 기단의 울퉁불퉁한 표면에 전도를 맞춰야 할 때 그 자연의 곡선을 전돌에 그대로 옮겨 따내는 기법입니다. 울퉁불퉁한 모양을 그대로 본을 뜬다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추죠? 그레칼이라는 컴퍼스랑 비슷하게 생긴 도구를 사용합니다. 한쪽 다리로는 자연석 표면을 훑고 다른 쪽 먹물이 묻은 다리로는 전돌 위에 그 움직임을 그대로 복제해서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장인은 그 복잡한 곡선을 떨어 전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깎아냅니다. 와, 그러면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자연석과 전돌이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네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직선으로 잘라서 틈을 메우면 안 되나요? 물론 그렇게 하면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그레질을 통해 얻는 효과는 세 가지나 됩니다. 첫째, 구조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해져요. 돌과 벽돌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서로를 꽉 잡아주니 절대 밀려나지 않죠. 아, 그렇겠네요. 둘째, 심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인공의 직선과 자연의 곡선이 칼로 자른 듯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부드럽게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자연에 순응하려는 한국 건축의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틈이 없으니까 잡초가 자라거나 흙먼지라 끼는 걸 막아줘서 유지관리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기술은 줄눈이군요. 시방서를 보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던데요. 사방 통줄눈과 맞댄 줄눈. 네, 사방 통줄눈은 말 그대로 가로 세로 줄눈이 십자 형태로 막힘없이 쭉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시각적으로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주고 또 빗물이 흘러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서 배수 효율을 높이는 기능도 있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두 번째 원칙, 맞댄 줄눈입니다. 잠깐만요. 맞댄 줄눈이라는 게 전돌 사이에 시멘트 같은 걸 채우지 않고 그냥 벽돌끼리 딱 붙여서 시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틈으로 물이 다 새어 들어가고 벽돌이 흔들리지 않나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죠. 일부러 그 미세한 틈으로 빗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배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완전한 방수가 아니라 물이 머물지 않고 통과하게 만드는 투수성을 확보하는 거죠.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어요.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 전돌이 달궈지면 미세하게 팽창하는데 만약 줄눈이 모르타르로 꽉 막혀 있다면 이 팽창하는 힘이 갈 곳이 없겠죠. 그럼 결국 바닥 전체가 솟구쳐 오르는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미세한 틈이 일종의 완충 장치, 그러니까 익스펜션 조인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맞댄 줄눈의 그 틈이 열 팽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흡수해 주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시방서에도 나오듯 시공 오차로 줄눈 폭이 6mm 이상 너무 넓어지면 그때는 흙이나 강회 다짐 같은 전통 재료로 채워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돌 포장은 인간이 만든 완벽한 질서와 격자, 그리고 정교한 계산으로 자연, 즉 물과 열을 다스려려는 철학이 담겨 있네요. 근데 한국 건축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접근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석이 등장합니다. 네. 전돌이 인간의 정제된 질서를 상징한다면 이제는 자연의 거친 숨결을 그대로 끌어안는 박석 포장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경복궁 은정전 앞마당에 펼쳐진 그 제멋대로 생긴 넓적한 돌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박석을 다루는 시방서의 규정들은 전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네, 박석 포장의 제1원칙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바꾸려 하지 말라입니다. 시방서의 5가지 핵심 조항 모두가 이 대원칙을 중심으로 짜여 있죠. 첫 번째 조항부터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기존 집안은 임의로 변형하지 않는다. 아니 바닥을 까는데 땅을 고르게 다듬지 말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래야 시공하기 편하지 않나요? 바로 그 편의성을 경계하는 겁니다. 문화재 구역의 땅은 그 높낮이와 경사 자체가 수백 년간 쌓여온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한 복원 현장에서 젊은 기술자가 박석을 깔기 전에 땅을 반듯하게 고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장인께서 당장 멈추게 하시더군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네 눈에는 그냥 울퉁불퉁한 땅으로 보여도 이 미세한 경사가 지난 100년간 물을 흘려보내던 길이다. 그걸 없애면 건물은 물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길을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와, 땅의 흐름을 따라 물결치듯 순응하는 것이 박석 포장의 기본 철학인 셈이죠. 땅의 경사 자체가 오래된 배수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정말 대단한 통찰입니다. 두 번째 조항도 물과 관련이 있네요. 상시 습기가 있는 곳은 암거등을 설치하여 배수 처리한다. 땅속에 비밀 물길을 만들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땅속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박석 아래 땅이 늘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집안이 연약해져서 무거운 박석이 가라앉거나 밟을 때마다 꿀렁거리게 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땅속 수분이 얼면서 흙을 부풀게 하는 동상현상 때문에 박석이 위로 솟아오르기도 하고요. 아, 그걸 막기 위해서군요. 네, 그래서 미리 땅속에 자갈이나 구멍 뚫린 관을 묻어서 물이 고이지 않고 빠져나갈 길, 즉 암거를 만들어 기초를 항상 단단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거죠. 세 번째 조항도 배수 이야기인데 이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더라고요. 흙바닥을 박석으로 바꿀 때는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라고요. 이건 유출계수의 변화라는 현대 도시공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흙바닥은 비가 오면 물의 상당 부분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거든요. 하지만 그 위를 불투수층인 박석으로 덮어버리면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거의 100% 표면으로 흐르게 되겠죠. 아, 마치 마당에 잔디를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쳐버리는 것과 같군요. 똑같은 비가 와도 갑자기 마당이 물바다가 되고 그 물이 전부 옆집으로 흘러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늘어난 물의 양과 빨라진 유속 때문에 주변 화단의 흙이 쓸려나가거나 심지어 건물 기단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는 단순히 바닥재만 바꾸지 말고 그로 인해 변하는 물의 흐름까지 예측해서 배수로를 넓히거나 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반드시 전문가인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라고 못 박아둔 겁니다. 내 땅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하라는 거네요. 네, 네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차량 통행 등으로 견고한 재료로 포장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저도 궁궐에 가면 관리 차량들이 드나드는 걸 보고 저 무거운 차가 지나가도 괜찮을까 궁금했거든요. 과거에는 키커트야 가마나 사람이 다녔으니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소방차나 공사트럭처럼 수십 톤에 달하는 차량이 드나들죠. 전통 방식 그대로 흙 위에 박석만 얹어서는 이런 현대적인 하중을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박석이 깨지거나 바퀴 자국이 깊게 파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가피한 곳은 담당원의 승인하에 전통 방식 아래에 잡석 다짐층을 아주 두껍게 하거나 때로는 콘크리트 기초를 까는 등 현대 공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원용 보존이라는 원칙과 현대적 활용이라는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라는 아주 현명하고 유연한 규정이죠.
마지막 5번째는 박석이라는 재료의 본질에 대한 규정이네요. 기계 가공하지 않고 모함에서 깬 상태로 두께는 120mm 내외의 것에 사용한다. 박석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조항입니다. 톱으로 반듯하게 자르거나 표면을 매끈하게 가공한 돌은 편리할지는 몰라도 박석이 가진 그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방선은 모함에서 깬 상태, 즉 바위에서 막 쪼개져 나온 거친 질감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명시한 겁니다. 두께 120mm, 그러니까 10cm라는 규정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 정도 두께와 무게가 되어야 시멘트 같은 접착제 없이도 자체 무게만으로 땅에 안정적으로 박혀 있을 수 있거든요. 두께가 제각각인 돌들을 가지고 윗면의 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돌 하나하나마다 그 밑에 까는 흙의 높이를 전부 다르게 조절해야 한다는 건데, 와, 정말 상상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박석 갈기는 전통 석공 기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눈과 손의 감각만으로 수평을 맞춰 나가는 예술에 가까운 경지죠.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딱딱한 규정집일 거라 생각했던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가 파고 들어보니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었네요. 전돌의 치수에서는 전통 척도가 빚어내는 질서를, 구배와 줄눈에서는 자연의 힘을 역이용하는 과학을, 그리고 박석의 시공법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는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네, 규정 하나하나에 선조들의 고민과 해법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균형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말이 떠오릅니다. 이 시방서는 과거를 보존하는 설명서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과 싸우는 전략 지침서가 아니었을까요? 빗물과 뜨거운 태양, 얼어붙는 추위, 그리고 현대의 트럭 하중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서 곳곳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는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문화재가 박물관의 유리상자 안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재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